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의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05년 부산 영도에서 벌어진 끔찍하고 슬픈 사건입니다. 50대 아들이 80대 노모를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1심과 2심에서 존속살해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대단히 충격적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다 보셔야 전체적인 사건의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단히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끔찍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냥 피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책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총 4차례에 걸쳐서 벌어진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50대 아들인 피고인이 2005년 9월 15일 아침 9시경에 부산 영도에 있는 한 전통시장 안에 있던 그 형이 식당을 운영했거든요. 그 식당이 1층에 있었고 2층이 집입니다. 그 2층 거실에서 85세인 어머니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살해의 결심, 살해의 동기 굉장히 납득이 안 됩니다. 평소에 이 85세 어머니가 50대 아들인 피고인에게 청소를 하라고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이죠. 네. 그래서 주먹으로 이 85세 노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또 그 옆에 있던 길이 16cm 정도의 쇠막대기로 어머니의 왼쪽 눈 부위를 한번 때려서 실신시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싱크대에 가서, 살림집이니까요, 식칼을 가져와요. 식칼의 총 길이가 30cm고 칼날만 18cm 큰 식칼을 가져와서 이 노모의 왼쪽 목, 그리고 왼쪽 오른쪽 허리, 그리고 얼굴, 팔 수회 찔러서요, 피가 많이 흘러나와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대단히 잔인한 살인이었고 살해 동기도 전혀 납득할 수 없죠. 아들은요, 이렇게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요, 긴급 체포돼서 구속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끔찍하게 어머니를 죽였는데, 특히나 존속 살해인데 징역 7년형, 형량이 약해 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이번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됐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했다. 네, 이렇게 본 건데요. 원인은 조현병입니다. 당시만 해도 정신분열증이라고 판결문에 기재를 했는데요. 4번이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벌어지기 석 달 전까지 입원 치료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 퇴원한 지 석 달 만에 어머니를 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현병의 증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피고인, 이 아들에게는 이게 나왔습니다. 바로 전파. 전파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고 있다. 누군가 내 뇌를 해킹했다. 내 뇌가 스캔당했고 조종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들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 환청이죠. 이런 자신의 어떤 상태를 토로하면서 나를 믿어달라. 나 정말 조종당하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다. 미치겠다. 왜 날 안 믿어주냐? 라고 저에게도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로 연락이 종종 옵니다. 사실 다 질병이 있죠. 그리고요, 이 사건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종합해보면요, 이 아들 2005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6월 15일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그 전에도 3번이나 같은 증세로 입원 치료 받았거든요. 총 4번이나 입원 치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문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92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건 벌어지기 13년 전에 이미 정신분열증으로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왔던 주된 망상 증세가 전파가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배고픔도 못 느껴요. 밥을 안 먹어요. 굉장히 공통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나의 상상 속의 세계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은 거거든요. 2001년 1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4개월, 그리고 또 2004년 2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역시 4개월 각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런 정신분열증이 지속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이 당시를 보면은요,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랑 함께 살았는데 왼쪽 눈을 쇠막대기로 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기절시킨 다음에 싱크대에 가서 식칼 가져와가지고 뭐 여기저기를 여러 번 찌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거는 바로 목인데요.
이게 참 왼쪽 목, 피해자의 왼쪽 목부터 목 뒤에 이르기까지 18cm의 절창입니다. 결국은 왼쪽 경동맥 그리고 경정맥이 완전히 절단돼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범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게 뭐냐. 어제 저녁에도 내가 전파랑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잠도 안 잤다. 밤새 대화를 했는데 전파가 시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시켰나 전파가? 어머니가 죽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죽이도록 동작을 하나하나 다 시켰다. 나는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동작을 해서 죽여라. 이렇게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거죠. 결국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이런 병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수단,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어떤 이런 행동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정신병 환자인 것은 맞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심과 2심에서는 이거를 정신병은 있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다. 즉 심신미약이다 라고 본 겁니다. 판단력이 아주 없진 않았다. 완전히 없던 건 아니다. 그냥 부족한 정도다 라고 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한 건데요. 사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나온 다음에 그 후에 검사는 항소 안 했습니다. 7년이면 괜찮다라고 본 것이고요. 반면 피고인 아들 측은 이거 징역 7년형 잘못됐습니다 라고 보고 2심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1심에서 2심 올라갈 때의 그 과정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크게 피고인 아들 측이 주장한 2심에서 주장한 항소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 오인입니다. 사실 오인.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긴 했지만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전파가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2심 국선 변호사거든요. 국선 변호인인데 변호인의 의견은 아닐 겁니다.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시킨 대로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피고인 아들 입장에서. 당연히 인정이 안 됐죠. 사실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 인정된다. 살해 행위 고의가 있었다.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 심신장애. 이게 중요하죠. 즉 심신미약 정도가 아니고요. 심신상실이에요. 판단력이 없었어요. 라고 주장을 했지만 2심에서도 역시 그건 아니고 심신미약 정도다 라고 봤고요. 세 번째 양형부당, 즉 7년 너무 셉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7년 정도면 마땅하다 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치료 감호 관련해 가지고 좀 모순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 2심 다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치료 감호를 선고합니다. 즉 먼저 치료부터 받는 겁니다. 바로 그냥 교도소 보내가지고 감옥 7년 살아 이게 아니고요. 먼저 치료부터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합니다. 아까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치료 감호에서는 저 정신분열증 없습니다. 근데 정신분열증 없는데 왜 치료 감호를 처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역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피고인이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변호사도 어쩔 수 없이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인정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징역 7년형이 1심에서 나왔고 2심에서도 7년형이 유지가 됐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대법원이 봤더니 지금 벌써 4번째 입원이고 태어난 다음에 석 달 만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 한번 잘 따져보자.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죽인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잘 따져봐. 이거 심신장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 같아. 또는 제대로 다 심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심신장애 정도에 대해서 잘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은 이거 심신미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단력이 없는, 즉 망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거기 때문에 전파가 시켜서 한다고 하지 않냐. 사물의 선악 또는 시비 이거를 구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신장애 중에서도 심신상실, 처벌할 수 없는 무죄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고요. 돌아와서 열린 부산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요,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게 2006년 11월 1일입니다. 그동안에 밝혀진 사정에다가 더해서 추가적인 의사 2명의 정신감정서 기재사항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 아들은 망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현실 검증력이 손상돼 있었다. 또 조종 망상에 의해서 충동 조절 능력이 상실돼 있었다. 그렇다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지. 왜 유죄, 징역 7년 선고했냐? 무죄가 맞다.
라고 보아서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월 9일에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결국 처벌받지 않는다. 사람을 죽였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2005년 부산 영도에서 벌어진 50대 아들의 80대 노모 살인사건 전파. 지금도 전파에 의해서 내가 조정받고 있다. 전파가 나를 감시한다. 전파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전파가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시킨다. 조종한다. 이거 호소하는 분들 많거든요. 직접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주변 사람이 그런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보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는 한번 치료를 받던 중에 뭐 괜찮아졌겠지라고 해서 약을 먹지 않거나 이런 중에 다시 한번 전파라든지 뭔가 뇌 스캔, 뭐 해킹, 뭐 도청 장치, 누가 내 옆에서 계속 속삭여 이런 환청, 환각, 환시 등등등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게 무죄 판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부분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형사 판결이 끝이 아니라니. 자, 노모를 살해했지만 형사처벌을 면한 이 아들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저 구속돼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5일 그 살인한 다음에 바로 긴급체포됐고요. 그 다음에 구속됐고 풀려날 때까지, 즉 2006년 11월 1일까지 저 1년 4개월 동안 구금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무죄 판결 확정됐잖아요. 국가한테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일실 수입 2,268만 2,920원, 그리고 위자료 500만 원, 이거 더해가지고 2,768만 2,920원 달라, 형사보상금 달라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대로 보면은요, 뭐 갇혀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동안은 잘못 없이 잡혀있던 거잖아요.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졌습니다. 재판에서. 자, 왜냐? 형사보상법 3조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어떤 정신질환 등에 의해서 심신상실이 인정돼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이 보상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아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모를 식칼과 세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폐륜범죄입니다. 결국 인륜적인 측면이나 또는 법적인 정의의 관점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 아들의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아서 배척을 했고요. 결국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이 없다는 건데요. 책임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쳐서 정신이 없거나 또는 완전히 뭐 정신이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책임이 없다는 거죠. 결국 적절한 치료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정신병이잖아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그렇다면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한 사전에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한번 사람이 죽으면 목숨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다시 과거로, 죽기 전으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약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조현병 환자 중에 뭐 대부분이 이런 공격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약을 처방받았지만 먹는 척만 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주변에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뾰족한 해결책을 제가 전달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어찌 보면은 운이 없으면 죽을 수 있다. 내가 재수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모두를 다 적대시하고 모두를 다 경계하고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특히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는 것도 옳지는 않겠죠. 하지만 좀 사회적으로 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좀 중증의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요,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잔인한 사건,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